여기 한 기업이 국가도 해내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경기도의 한 건설회사 사무실. 입사한 지 딱 하루 된 신입사원이 인사팀을 찾아갔습니다. 아내가 출산했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망설임 없이 그에게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입사 다음 날입니다. 같은 해, 이 회사의 다른 직원은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2억 원. 연년생을 낳은 직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년 연속 1억 원씩 총 2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의 올해 공채 경쟁률은 180대 1을 기록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신입 지원자는 4배 늘었고 경력직 지원자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20대 초반 지원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민간 기업이 출산 장려에 뛰어든 배경. 둘째, 돈으로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가. 셋째, 이 실험이 성공한다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대한민국의 2023년 합계 출산율은 0.72명입니다.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후 역대 최저치입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을 기록한 나라입니다. 정부는 지난 18년간 출산 장려 정책에 약 280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2006년 합계 출산율 1.13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떨어졌습니다. 1년에 15조 원 이상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36% 하락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부 정책의 대부분은 출산 이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 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모두 중요한 정책이지만 정작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2022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20대에서 30대 미혼 남녀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불안정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 마련 부담과 소득 불안정성입니다. 육아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집이 없고 소득이 불안정하면 아이를 낳겠다는 선택지 자체가 사라집니다. 프린터를 생각해 보십시오. 본체는 싸게 팔고 잉크로 수익을 냅니다. 출산 정책도 비슷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아이를 낳을 환경 자체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프린터 본체가 없는데 잉크만 준비해둔 셈입니다. 부영그룹이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회사는 출산 이후가 아닌 출산 결심 단계에 돈을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1억 원이 통장에 입금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를 낳으면 주택까지 제공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부영그룹의 출산 장려 정책이 시행된 건 2021년입니다.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지급된 금액은 총 134억 원입니다. 올해만 35명의 직원에게 36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정책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을까요?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부영그룹 직원들의 평균 출생아 수는 23명이었습니다. 올해는 36명을 기록했습니다. 1년 만에 약 28% 증가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대한민국 전체 출생아 수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2023년 23만 명에서 2024년 추정치 22만 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부영그룹 직원 수는 약 3,000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중 가임기 여성과 배우자를 포함한 대상 인구를 고려하면 연간 36명의 출생아는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일반 기업의 경우 직원 3,000명 규모에서 연간 출생아 수가 10명 내외인 것과 비교됩니다. 채용 시장에서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올해 부영그룹 공채 최고 경쟁률은 180대 1을 기록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신입 지원자 수는 4배 증가했고 경력직 지원자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20대 초반 지원자 비율이 급증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돈 때문에 지원했다는 의미일까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보면 젊은 세대가 출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직장을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연봉, 복지, 워라밸이 채용 시장의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이제 출산 지원이 새로운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280조 원을 쓰고도 실패했는데 부영그룹은 134억 원으로 효과를 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금액의 차이처럼 보입니다. 1억 원이라는 액수가 크니까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릅니다. 정부 정책과 부영그룹 정책의 결정적 차이는 타이밍과 확실성입니다. 정부 정책은 대부분 분산형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매달 나눠서 지급됩니다.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이런 정책들은 지속적 지원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출산 결심 단계에서는 체감도가 낮습니다. 반면 부영그룹은 아이가 태어나는 즉시 1억 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지는 전적으로 직원의 선택입니다. 주택 대출을 갚을 수도 있고 육아휴직 기간 생활비로 쓸 수도 있습니다. 선택권이 전적으로 개인에게 있습니다. 이는 통제비스 개방의 구도입니다. 정부 정책은 용도를 정해놓고 지원합니다. 보육료는 보육료로만, 학자금은 학자금으로만 써야 합니다. 부영그룹은 용도를 묻지 않습니다. 현금을 주고 사용처는 개인이 결정하게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은 신청을 전제로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보육료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을 이해하고 조건을 충족하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부영그룹은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출생신고서만 제출하면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입사 다음 날 아이가 태어난 직원도 받았습니다. 조건이나 기준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직원이고 아이가 태어났다는 두 가지 사실만 확인되면 끝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해 보이지만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는 데 결정적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즉시성 효과라고 부릅니다. 보상이 즉각적이고 확실할수록 사람들은 그 보상을 얻기 위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부 정책은 보상이 지연되고 절차가 복잡하고 금액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부영그룹 정책은 보상이 즉각적이고 절차가 단순하고 금액이 일시 지급됩니다. 같은 돈을 써도 효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부영그룹은 왜 이런 정책을 시행했을까요? 이중섭 부영그룹 회장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1.5명에 도달할 때까지 이 제도를 유지하겠다. 단순히 직원 복지 차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영그룹은 건설업체입니다. 건설업의 핵심 자산은 주택 수요입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주택 수요도 줄어듭니다. 장기적으로 사업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출산율 회복은 부영그룹에게 사회 공헌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이는 숨겨진 인센티브 구조입니다. 정부는 출산율을 올려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정책을 펴니다. 부영그룹은 사업 지속 가능성을 위해 출산율을 올립니다. 같은 목표를 향하지만 동기가 다릅니다. 동기가 다르면 정책 설계도 달라집니다. 부영그룹의 사례는 단순히 한 기업의 실험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올해 일부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출산 장려금 제도를 신설하거나 확대했습니다. 금액은 부영그룹만큼 크지 않지만 방향은 비슷합니다. 출산 이후 지원이 아니라 출산 즉시 일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과거 자동차 산업에서 벌어진 변화와 유사합니다. 1990년대 후반 현대자동차는 10년 10만 마일 보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습니다. 경쟁사들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이 제도로 미국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렸고 결국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영그룹의 출산 장려 정책도 같은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돈 많은 회사나 할 수 있는 일로 치부됩니다. 하지만 채용 경쟁력에서 차이가 벌어지면 다른 기업들도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4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38%가 출산 장려 정책 강화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2년 전 같은 조사에서는 12%에 불과했습니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부영그룹은 연간 36억 원을 출산 장려금으로 지출합니다. 직원 3,000명 규모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확대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삼성전자 직원 수는 약 11만 명입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면
연간 출생아를 1000명으로 가정했을 때 약 1000억 원이 필요합니다.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지만 주주들을 설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면 정부가 세액 공제나 보조금 형태로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기업과 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프랑스와 독일은 이런 방식을 활용합니다. 기업이 육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프랑스의 합계 출산율은 1.8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인 1.6명보다 높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속도는 미지수입니다. 정책 변화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법 개정이 필요하고 예산 편성이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부영그룹이 증명했듯이 출산 장려 정책은 채용 경쟁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사업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정부 정책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불평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 사이에 격차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대기업 직원은 1억 원을 받지만 중소기업 직원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출산 양극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은 출산 장려금까지 받으며 아이를 낳고 그렇지 못한 계층은 여전히 출산을 포기하는 구조입니다. 출산율은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계층 간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부영그룹의 실험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제도 도입 3년 차, 출생아 수는 늘어나고 있고 채용 경쟁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가? 부영그룹은 그렇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숫자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야 할 시점입니다. 돈으로 출산율을 올릴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가? 그 돈은 누가 내야 하는가? 정부인가? 기업인가? 개인인가? 그리고 또 하나. 출산율을 올리는 것이 목표라면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